이재명 대통령이 무섭긴 무서운 걸까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역사적인 참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자 내란 속에 윤석열과 한패였던 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하며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초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작전 당시 대통령실에 충격적인 문건이 유출되었는데 두 사건 모두 매불쇼에서 제대로 폭로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코스피 2,400, 이재명 정부 초기 코스피 지금 6,000 돌파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그렇죠.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지만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계속해서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대단히 한심한 소리, 대단히 비상식적인 소리를 부산에 가서 자신 있게 했거든요. 그 장면 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이 돼?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그 보수의 희망이라고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나 정말 힘들어요 한동훈. 저게 상식적으로 보다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죠? 와 윤석열이 지금까지 계속 집권했더라도 5, 6천은 갔답니다. 이게 뭐 사실 국민의힘의 대결 구도가 윤 어게인데 윤 아바타의 대결 구도 아닙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은 윤석열이 달고 왔다 흘리고 간 사람. 들어갔다 올리고 좋았다 이거. 달고 간 사람. 윤석열이 없었으면 한동훈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거예요. 않아요. 저는 제일 이상한 게 한동훈 따라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한동훈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약간 배신자 프레임 살짝 걷어보려고 일부러 하나 툭 던지는 건가? 윤석열 그렇죠. 얼마 남지 않은 이삭을 좀 주워볼 이삭 줍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지지율 사실 뭐 갤럽 조사에서는 25%또 자동답 조사에서는 30%대 초반 굉장히 낮아진 상태인데 그거라도 지금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이삭 줍기의 어떤 그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팬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프라인 그 여의도에서 제가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그 한동훈 팬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공연하고 뭐 이럴 때 굉장히 주변에 팬들은 많아 많은데 보이는데. 그게 단 것 같아요. 네, 실제 전국적인 지지율은 별로 없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거기에 취해서 조금 더 사실은 자기가 가진 역량보다 오버하는 경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은 본인 생각해도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좀 과장된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이번 지방선거에 본인이 원대로 될 수만 있다면 국회에 진입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도 한번 기웃거려보고 부산도 한번 기웃거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올 데가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지. 아마 한동훈이 그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이라든가 또는 뭐 부산의 해운대 이런 굉장히 잘 사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곳에서 싶어요. 가능한데 대구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뭐 이택수 대표가 잘 알겠지만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평소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정치 혐오층들의 67대 여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굉장히 잘 사는 곳 이런 데만 있어요. 찾아보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궐선거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 주진우 해운대 가 네.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럼 그 자리가 또 빈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때 한동훈이가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웃거린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든 부산이든 어딘가에 한번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대구 가서 대구 기자들 만났을 때는 되게 대구에 출마할 것처럼 좀 흘려놓고 네. 또 부산 가가지고 또 부산의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또 부산에 내가 좀 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갈피에서 안 설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도권에서 승부 보진 않겠다라는 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쫄보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쨌든
보수 파이가 많은 곳에 나가가지고 갈라 먹더라도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지역구로 나가야겠다 싶은 건데 네. 아무래도 그러면 윤어게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배타적인, 조금 더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부산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 게 만약에 뭐 전재수 의원이 진짜 이제 부산시장 나와가지고 거기 재보궐 치러진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거기 공천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무조건 어쨌든 한동훈은 죽이겠다라고 또 무조건 공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갈라 먹어가지고 민주당이 또 당선돼. 둘이 표를 합쳐봤더니 민주당이 이기는 거였어. 한동훈 때문에 진 거다. 그렇지. 한동훈 전 대표 배신자 프레임 그대로 뒤집어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측근 그룹에서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제 또 본인은 좀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지역구께서 못 고르고 네. 여기도 조금 신발랐다가 좀 신발랐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진우가 이제 부산시장에 나간다고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해운대 갑이 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뭐 부산시장 이제 출마하는 거니까 부산 북구 갑이 또 빌 수가 있는데 부산 민심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부산 조사를 최근에 이제 KNN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프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에다가 이재성 후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워낙 원사이드하게 지금 전재수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죠. 좀 올려주세요. 네네. 그 그래프가 지금 이제 9번째 그래프인데요. 9페이지. 민주당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나오는 거는 이제 민주당. 네네 민주당 이제 예비 후보들에 대한 후보 적합도고요. 예.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가 나옵니다. 주진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박형준 대 주진우 오차 범위 내로 이 정도면 박형준 현 시장 굉장히 위태로운. 요거 상황이고요. 주진우가 이겨야 됩니다. 이거는. 이 주진우 이겨야 됩니다. 네. 야, 근데 어떻게 없음이 더 높아? 주진우가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최악의 경우에 주진우가 부산시장 되면 부산 망합니다. 박형준보다 더 폭망합니다. 아니 그 부산시장에 대해 아니 부산 시민들을 조금 무시하는 발언 같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그때 우리 2022년도 국민의힘 경선할 때 홍준표하고 윤석열 붙었을 때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도 홍준표가 돼야지. 우리는 선거에서 더 힘들겠지만 혹시라도 대통령 되면 나라는 안 망하겠지. 근데 윤석열 돼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위기의식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현 여론은 다행스럽게도 다자구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전재수 전 장관이 29%로 아니 다자구도에서도 다자구도. 네, 다자구도 다자구. 앞 페이지에 네. 있습니다. 예, 바로 앞 요거. 페이지. 29%로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오차범위를 넘게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형준, 주진우, 그다음에 조국, 이재성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 대결 생각보다는 격차가 컸습니다. 네, 아유. 40.2 대 진짜 26.7.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가 좀 팽팽했거나 오차범위 안팎이었는데 이번에는 오차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수준으로 전재수 후보가 박형준 현 시장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이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진우 후보까지 보겠습니다. 전재수 대 주진우. 주진우가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주진우가 더 높은데? 뭐야 이거? 번 이상. 주진우 더 높아. 이거 알려드려. 이거 뭐야? 사실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엑스포 그때 유치 실패 때문에 좀 지지율이 많이 도정 평가에서 많이 떨어진 편이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윤 지지층이 좀 결집돼 있는 뭐 이런 후보기 때문에 네. 아마 기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주진우 후보도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그런 부분인데 뭐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제 주진우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경선 네.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 치르겠죠. 네. 그럼 해운대 갑에 국민의힘이 또 공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이 가. 네. 그렇게 표가 갈리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높아지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줄투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무소속으로 표가 보수가 분산이 되면은 예. 그러면 전재수 찍고 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찍고 물론 이제 민주당 후보로 좀 경쟁력 있고 유명한 분 셀럽이 좀 나가야 되겠죠. 영향력이 있는 전직 네. 의원이라든지 전직 장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가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격차가 10%포인트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이 정도면 우리가 남이가 정서가 나중에 발휘가 된다고 해도 음. 부산시는 가져올 만하다. 그래요? 예, 그 잠시 후 소개해드릴 그 경남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경남은 워낙 박완수 지사가
그 도정 평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팽팽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기긴 이기는데 팽팽한데 부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면 우리가 남이가 정서가 있어도 한번 해볼 만한 선거가 충분히 있고 뭐 해운대 그다음에 북강서 지금 전재수 장관이 나오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질 거기는 이제 박민식 후보가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튼 민주당 후보들이 한번 해볼 만한 선거가 되는 겁니다. 삼자 구도가 되면은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 그러면은 한동훈이 또 안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좀 아. 오그라들 가능성이 있죠. 워낙 쫄보라. 딱 한동훈 딱 나와주고 민주당이 딱 당선되는 그림이면 이건 뭐 1타 3피입니다. 1타 3피.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낄끼빠빠가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들어가야 할 때 약간 안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 들어가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히려 좀 선거에 대한 판단이 좀 사리분별이 안 돼가지고 내가 무조건 이번에 배지를 달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은 진짜 약간 강행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요? 예, 주변 참모 그룹이 사실 친한 게 안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고 교통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전 대표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번에 이제 주식 관련해서 말 실수한 것도 그렇고 네.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너무 약간 취해 있는 게 바로 이제 느껴지거든요. 네, 현장에서 이제 팬덤들이 둘러싸고 있게 되면 정치인이 객관적인 판단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매몰돼가지고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도 굳이 나갈 필요 없이 나가가지고 꼬꾸라진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되는 지역구에 나 되나 하고 나가갔다가 좀 뭔가 그런 누가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습니다. 그 괜히 그 취해 있는 거 그거 깨우지 마세요. 예.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거는. 알딸딸하게 가야 돼. 근데 신당 아, 만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신당 만들어가지고 출마해서 지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이 그렇죠. 정도로 고무해드리면 되겠어요. 근데 실제 그래요. 실제 네. 계속 지금 간만 볼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처럼 당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질 때는 지더라도 네. 한번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고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은 괴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러면 그때 보수가 재건축될 수 있을 때 토대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그 당으로 네.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네. 한동훈 전 그럼 뭐 대표가 진짜 컨설팅 하듯이 하지 마세요.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경남 한번 가볼까요? 네. 경남.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 지역 지표를 준비했는데요. 그 낙동강 벨트가 달아오른다. 그래서 김경수 출격이 야 요동치는 이거 너무 경남지다. 바쁩니다. 네.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와. 박완수 후보한테는 박빙으로 이기고 조혜진 후보한테는 많이 이깁니다. 근데 이제 오. 박완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국민의힘은 높기 때문에 와.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산에서 만약에 전재수 후보가 계속 리드를 해준다면 이게 또 옆에 전파가 되거든요. 그 민주당 우세 분위기가.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얼마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하면 이쪽 지역도 부산에 이어서 좀 격차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네. 역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지금처럼 강세를 유지해주고 네. 또 코스피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면 좀 김경수 지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아, 우리 그 JYP님은 오늘부터 김경수 지사 미담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선거 분석을 좀 더 해드리자면요. 네. 부산은 특광역식이 있기 때문에 요동을 칩니다. 지지율이 지금은 뭐 15% 20%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나중 되면 붙습니다. 근데 경남은 그럼 뒤집어지니까 그대로 갑니다. 시군구 단위마다 지역 여론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박완수는 이른바 동부 경남이 기반이고 김경수는 서부 경남, 진주 사천 쪽이 기반입니다. 근데 진주 사천 쪽이 민주당이 절대적 약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타 후보보다 김경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버틸만 합니다. 그리고 박완수 지역인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이쪽은 민주당이 상대적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은 근데 나중 되면 붙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주 그 재밌게 돌아갑니다. 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 마감 시한이 8일 오후 6시까지였거든요. 어제 6시. 예. 네. 근데 오세훈이가 신청을 안 했어. 오. 그래서 시간을 더 줬거든. 그런데도 끝까지 또 안 했어요. 근데 나경원이도 또 신청을 안 합니다. 오, 네. 신동욱이도 안 합니다. 와 이거 뭐 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네. 2사람 남아 있어요. 2사람. 네.
야 윤희숙 그리고 이상규 두 사람. 와, 이 뭐 어떻게 봐야 되니까 지금 어때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서울시장 오늘 저 홍준표 전 시장이 아주 SNS에 잘 올렸습니다. 서울시장 하나 만한 선거니까 지금 저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후보들 몰린 거 보게 되면은 대구 경북만 엄청나게 몰리고 다른 지역은 거의 이제 전멸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들도 이거 내가 해봤자 굳이 망신만 당하고 안 되겠다라는 게 각이 서니까 당연히 공천 신청은 안 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뭐 본인 좀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규 성북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 이제 친윤계 약간 윤어게인 쪽 가까우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약간 이 지금 당원 구조에서 경선 내가 이겨볼 수도 있겠는데 하는 지금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란 말이죠. 오세훈 시장 각을 세우면서.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구도가 짜일 정도로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오염돼 있다.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극성 약간 짠물화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유 저렇게 해봐서 내가 경선 나가나 마나 당 기조 먼저 바꿔달라라고 지금 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간을 또 더 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공천해가지고 요 추가 공모 기간을 갖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결국엔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정현이. 네,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 오늘 이제 SNS에 쓴 것도 그렇고 네. 아까 이제 2시에 기자회견도 했는데 네. 본인은 그냥 이미 접수한 사람만 가지고 일정대로 심사 들어가겠다. 네. 이거는 일단 난 추가 공모 안 받을 거야. 네. 오세훈 네가 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그렇죠. 겁니다. 오늘 뭐 네. 천동설, 지동설, 뭐 오동설 막 이러면서 뭐 자기 중심으로 도는 거로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변수가 있다면 이분이 자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처럼 뭐 자기 파워가 있는 공관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지금 지도부가 오세훈 시장 없는 서울시장 경선을 정말 바라느냐? 그걸 감내할 정도의 용기가 있느냐? 이게 지금 물음표이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의원총회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서울시장도 그렇고 지금 일부 의원들이 지금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네. 당장 친한계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들 혹은 좀 더 보수에 가까운 의원들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오세훈 시장 손을 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장 대표가 그만큼 그립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뭐 장 대표가 약간 린치당하는 식으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장 대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 자기 권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가 마지못해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추가 공모를 해주십사라고 이정현 위원장한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추가 공모 열리는 건데, 근데 이건 이제 통상적인 경우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당은 제가 예측한 게 맞은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갑자기 또 미쳐가지고 그냥 이대로 갑시다 하고 가버릴 수도 있죠. 와. 그럼 뭐 민주당은 땡땡큐 아닙니까? 예, 민주당 경선이고 본선 될 텐데. 야, 그 오세훈도 은근 땡큐일 것 같아요. 오세훈도. 핍박 프레임으로. 그래가지고 다음 당권 잡을 수 있잖아. 오세훈이 오랜만에 전략적 머리를 잘 썼네요. 아, 전략적으로 머리 썼어요. 이것도 선거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천을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반윤 중도화가 오세훈 시장의 선거 전략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저는 장동혁이 양보해서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받았다. 공천 받는 순간 장동혁 사퇴를 계속 또 주장할 겁니다. 선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오세훈 또 정치적으로 도움 되겠네. 그렇죠. 오세훈 입장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시도지사들 중에 공천 받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장동혁 사퇴시켜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첫 수를 오세훈 시장이 잘 뒀기 때문에 이거 이니셔티브는 오세훈 시장이 잡은 것 같아요. 아, 배렸네 이거. 아니 방법이 있어요. 장동혁 입장에서는 오세훈 공천 안 주면 됩니다. 아, 장동혁이 오세훈 공천 안 주면 돼. 근데 그게 장동혁이 사는 법입니다. 제가 그러면 봤을 때는. 오세훈은 어찌됐든 이번에는 뭐 핍박받는 프레임으로 가고 네네.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 폭망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장 너 때문에 폭망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당권 도전. 당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장동혁이 오세훈 공천 안 주면 지방선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든 땡큐죠. 뭐 공천을 안 주던 아니면 뭐 이렇게 싸우면서 가면서 아무튼 공천을 자기가 그 신청 안 해가지고 못 나가는 것 양쪽 다 땡큐인 거고요. 지금 이제 이런 판을 잘 읽는 광역단체장이 오세훈 시장 외에도 또 충남의 김태흠 지사거든요. 과거부터 국회의원도 해보고 또 광역단체장도 해본 이 두 분은 판을 정말 잘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나가서 승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입장은 다릅니다. 김태흠 지사는 대전하고 충남이 이제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거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그러는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각을 세우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느 지역이든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조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달 사태 대학 입시로 보면 미달 사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여러 광역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대구 영국 외에는 뭐 딱히 이기는 지역을 꼽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이제 한 번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처럼 던져놓고 이후를 도모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당권을 먹겠다라는 확실한 어떤 이 가능성이 있어야만 이 시나리오가 괜찮은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 이후에 지금 당원 구성 자체가 굉장히 짠물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그래 나한테 공천 이번에 경선 기회도 안 줬어 등록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권 관련 싸움이 있을 때 내가 당권을 가져가면서 이인수 TV를 쥐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 재신임을 준다거나 그러면 이름과 얼굴은 바뀌었는데 그냥 또 윤호개인 비슷한 사람이 또 당대표를 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지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때도 약간 서울시장 버리고 나서 정치 낭인으로 한참을 지냈잖아요. 네. 이번에도 뭔가 큰 뜻을 품고 던졌는데 오히려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지위마저 상실하게 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본인은 뭔가 확신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괜찮아라고 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서울시청 그래? 6층에 있는 참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국민의힘 당원을 조금 우습게 봤네요. 우리 기자님 긴장하신 이야기하기에 분들이네. 위험 요소인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본인에게 공천을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참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반윤 중도화가 이 사람의 서울시장 본선 선거 전략인 거예요. 그렇겠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본선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당권 구도가 요동친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극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별 생각 없어요. 힘이 있고 대세로 저는 쏠려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박하다가 친윤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극우이든 중도이든 안철수이든 윤석열이든 그 시대의 유행을 타고 흐름을 이어가면은 당원들의 이 궤도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사실은 큰 정치인들이 만들어야 될 하나의 임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지율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서울시요? 8번째 페이지 가장 최근에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한 내용인데 정원호 대 오세훈 가장 대결한 게 있습니다. 8번째 자료인데요. 네. 근데 정원호 55.8, 오세훈 32.4 이렇게 차이가 좀 나네. 한 20% 이상, 20%포인트 이상 나기 때문에 네. 사실 지난 설 연휴 전후에는 약간 정원호 후보가 이기거나 아니면 뭐 일부 지상파 조사에서는 팽팽하게 나온 것들도 있었어요. 전화 면접은 이제 부동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호 후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설 연휴 전까지는 직함을 안 불러주면 그러니까 성동구청장이라는 직함을 안 불러주면 정원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격차 크지 않은 조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발표된 것들은 사실 원사이드하게 다 져요.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크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안 나가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거죠. 나왔다가 지면은 그렇죠. 큰일 나는 그러면 거죠. 사실 정치 생명이 다음 정치 플랜은 대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다음에 나가서 지면 무조건 대권은 어려워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당권으로 가고 뭐 의원 배치 한번 더 달고 네. 왜냐면 국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이제 오래 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 경험도 하고 다시 하고 이제 당을 잡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빨리 뭐 수사 받고 이제 재판 받고 배지 다는 게 아니라 수용 번호 달아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 그럼 뭐 이상한 컨설팅 자꾸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제 기분을 다 망치세요. 뭐.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저희가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준비들 되셨죠? 네. 지금부터는 좀 난이도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검찰 개혁 이슈에 앞서서 네. 요 얘기 아주 짧게 두 분 앉는 동안 네. 짧게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내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의 대통령실. 네. 이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이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네.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는데 그런데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당시 3월 28일
대통령실이 작성한 문건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때 대통령실 실무자들이 전국 참고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내용 뭐냐?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라고 적어놓고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통한 대통령 탄핵 인용이다. 그래서 대응 방법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된다. 라는 문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한덕수가 정말 충격적인 사람 2사람 지명했었잖아. 한덕수 그때 이완규. 그렇지. 그리고 뭐였죠? 함상훈이 맞아요. 충격적인 사람들 지명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이거 그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김용민 의원님, 이지은 위원장님 두 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이슈로 다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문건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거 아주 간단치 않은 문제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제 그때도 저희가 저런 첩보를 듣긴 들었어요. 절대로 임명하지 않고 헌재 구성을 바꿔서 탄핵 기각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서 갈 것이다. 이런 첩보를 들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뭐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맞아. 그냥 저희 내부 시나리오로 대응 방안들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저게 지금 나왔고 나와버렸어.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사실 큰 충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저렇게까지 남용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사적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사실은 크게 분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 봐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맘조림이 괜한 맘조림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의 우려가 어느 한쪽에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끔찍합니다. 저게 법적 카르텔이에요, 사실은. 네. 저거 모르면 안 됩니다. 법적 카르텔이에요. 대통령이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참모들도 업무 중단입니다. 이거 직권남용이에요. 수사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전부 다. 수사받아야 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에서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가 시키거나 한 건 아니고 행정관이 알아서 뭐 자체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공무원이 시키지 않은데 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 때는 대통령이 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고 곧 탄핵이 될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뭔가 한다는 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고 분명히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윤석열과의 교감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여당과의 교감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렇게 생각을 여당. 네, 네. 당시 여당과의 교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여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전 이석기 의원이 말을 한 것과 이것이 그러면 이 통진당의 언행으로 어떻게 귀속이 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전 이석기 의원이 한 얘기를 그 이후에 당에서 이거를 옹호하고 또 확대하고 강화하고 한다면 이거는 이석기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당의 문제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만 위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위헌적 행동을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옹호를 했다며 그거는 결국 이 정당도 위헌적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위헌정당 해산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다. 네. 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는데요. 노상원이 그 쿠데타의 총괄 기획자라는 것은 그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실제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문서를 만든 사람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 못 찾으면은 아직도 못 이 찾았어. 내란의 기획자를 못 찾아내는 네. 거예요. 못 찾았어 아직도. 그거는 분명히 저는 그 청와대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네.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쌍방울 대북 상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 김성태 전 회장이죠. 이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접견 녹취록 계속해서 지금 며칠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성태가 자신이 조사받던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회사 사람들을 만나서 업무를 보는 등, 그러니까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제기를 했고요. 표현은 이랬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 이 박상용 검사실이죠. 여기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집무실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제가 이화영 부지사 옆에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최혜병 청문회 때 저는 불려 나갔는데 네, 윤석열 탄핵 청문회 때 예. 그때 쌍방울 청문회도 같이 해가지고 나란히 앉았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뭐 그러니까 연어 1313호에서 있었던 뭐 일이라고 연어 얘기하는 술파티니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저의 검사 실무 경험 이런 거랑은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말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눈빛과 그러니까 그 진술을 들으면 검사로서 아 이게 사실을 거예요. 얘기하나 그렇지 않나를 그렇죠, 평가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라고 와 육두문자 말도 안 돼.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육두문자라는 건 숫자인가요? 예. 그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박상현 검사나 뭐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뭐 변명, 해명 뭐 그런 네. 것들을 하는 걸 보니까 아 범죄자가 변명할 때 하는 말투인 거예요. 검사의 언어가 아니다. 네, 이거는 예. 굉장히 그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박상현 검사는 자신의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수사 목적상 대질 조사를 위한 소환된 참고인들만 있었다. 수사와 무관한 이유로 소환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하면 될 텐데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정당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도외시한 채 한 장 분량에 불과한 개인적 사담인 이 면의 녹취록 일부 표현을 침소봉대해서 왜곡 과장하고 있다. 이건 언론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요. 이러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그리고 국정조사 실시 및 그에 따른 검찰 또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달성하기 위한 이 공소취소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공소에 대한 취소를 얘기할 겁니다. 그 명분을 만드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는 이 사항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상현 검사의 언어는 무슨 정치인의 언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 뭐 어투나 이런 사용하는 어휘를 보면은 검사가 아니라 이걸 지금 정치적 공작이라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즘 표현으로 좀 짜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뭐 박성현 검사가 한 장 분량 어쩌다 뭐 사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한 장이든 100장이든 핵심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녹취록 정리한 것도 이미 언론 보도로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그 내용을 봤을 때 과연 김성태 씨의 발언을 두고 보면 우리가 이걸 사담이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국민 참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뭐 명분 만들기 이런 표현들이 현직 검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자체만으로도 왜 검찰 개혁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 이제 한 장 분량 가지고 침소봉대한다 이러고 하는데 그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게 그 한 장에 담겨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주주총회 때 뭘 하는 거를 자기가 뭘 얘기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 소위 이제 옥중 그 경영을 한 거잖아요. 그 내용이 정확히 담겨 있는 거잖아요. 뭘 확대 해석하고 말고가 뭐 있어요. 이게 어디 저 피의자로 참고인으로 또 대질 신문하는 사람들의 대화입니까? 검사실에서 그것도. 네. 예. 완전히 그야말로 출장소, 파견소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거고 뭐 연어 파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기업 경영을 해보셨으니까 네. 검사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도 조사를 많이 받아봤지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해요. 무섭죠. 사실은 예.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근데 이런 대화를 자기 어떤 변호인이나 또는 자기 지인들하고 면회 시간에 이걸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 장의 위력은 엄청난 거죠. 예. 정확한 말씀이죠. 박상용이라는 분이 뭐 어디 방송에도 나온다고 막 하던데 이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수사 의혹이 나왔다. 그러면은 검사답게 사실로서 반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그 의혹 제기 자체를 프레이밍화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로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 막 권성동이 옛날에 구속되기 전에 맨날 연일 변명하던 그냥 딱 그 그건 꼴이에요. 맞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사라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행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레이밍화를 통해서 어떤 범죄자를 뭐 옥죄어도 보았고 혹은 그에게 범죄 혐의를 씌울 때도 이런 방법을 썼던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반대로 듭니다. 그리고 박상현 검사의 의도는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마치 검찰청이 폐지되고 뭐 검찰이 다 망해가고 뭐 이러고 있는데 내가 홀로 정권에 맞서가지고 우리 검찰을 살려내는 영웅이 될 것이다라는 그 프레임을 지금 자기한테 씌우고 스스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 박상현 검사를 그러니까 극우 진영이나 이런 데서 영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쓸 필요는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이게 결국은 그 그림 그린다라는 검사들의 그 은화 아니에요? 스토리텔링을 그렇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본인에 거를 의한 서사를 만드는? 그런 거 제일 잘했던 사람,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언어의 마술사라 그러는데 그런 거 제일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실력이 너무 많이 추락했는데. 그렇지. 지금은 그렇죠. 그런 것도 못 지금은 좀 반도체 왜 저렇게 됐나 사이클? 싶지. 예. 예. 근데 스토리도 못 만들어. 검사 본인 시절에는 뭐 그 검찰에서 보도 자료를 낼 때 보도 자료 제목을 쓰려고 고민할 때 제일 많이 찾아보는 게 한동훈이 어떻게 썼었나 과거에 이런 거 많이 찾아보라고 시키고 그랬어요. 위에서. 그래서 본인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동훈이 제일 그 만들어낸 말 중에 유명한 거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아하. 국가 권력의 사유화. 그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 부패 범죄나 뭐 이런 거 누구 수사하고 기소할 때 저 사람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 권력을 사유화했다. 뭐 이런 거를 경제 많이 공동체 했다. 그때 탄핵할 뭐 때 그런 그때도 아마 단어도 그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만들어낸 워딩을 말은. 잘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했죠. 편집국장쯤으로 뭐 서초동 편집국장, 뭐 서초동 빨간펠 선생님,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다 그래요. 실제 그 당시에 법조 출입했던 기자들은 본인들이 쓴 그 기사나 보도 자료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한동훈 검사가 빨간 펜으로 여긴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라는 얘기하는 걸 본인들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네, 근데 그랬는데 뭐 어쨌거나 예. 지금 뭐 윤석열이 있었어도 코스피 6천 갔을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술 취한 목소리를 얘기해요? 아니. 그거 약간 맹구 아닙니까? 성대모사를 못해서 한동훈처럼 하고 싶은데. 예. 아무튼 뭐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네. 예. 저 정도면 뭐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죠. 이게 결국은 이 박상현 검사의 대응이라는 것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범죄자의 그것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또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빠져나가야 될 어떤 그 사실관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일이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실 나를 괴롭히려고 저런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전해지는 어떤 그 뉘앙스나 느낌 같은 것들이 따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면 돼요.